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봄을 건너뛰고 바로 초여름이 된 듯합니다. 어제요 일부 지역에서는요 한낮에 30도까지 기온이 올랐는데요. 오늘도 어제만큼 기온이 높게 오른다고 예보가 됐습니다. 평년하고 비교해보면 한 5도 이상 높은 건데요. 당분간 이런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어제 있었던 윤석열 당선인의 장관 인선 내용이 일면 톱 기사로 사진과 함께 실려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자, 물가를 잡을 추경호, 집값 잡을 원희룡, 각각 경제부총리 그리고 국토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됐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 취임하게 되면 바로 만나게 될 경제적 난제가 바로 이겁니다. 물가 엄청나게 뛰었죠. 그리고 집값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윤 정부 첫 내강 8개 부처 인선. 그렇다면 이제 10개 정도 남았어요, 지금요. 안배보다는 능력 우선이다. 그러면서 쭉 설명이 돼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밖에요. 반도체 전문가 이종호, 과기정통부, 그리고 의사 출신 정호연, 복지부 발탁이 됐다. 이런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물론 오늘 대부분의 신문이요 어제 인선 내용을 크게 다루고 있고요. 그 밖의 기사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야 검수완박 대립 격화되고 있다. 당선인은 그런데 거리를 두기 하고 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지금 민주당에서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죠. 자, 인수위도 침묵하고 있고요. 당선인은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반면에 국민의힘은요. 천인 공로할 범죄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여야 지금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 보시죠. 자, 기사가 이쪽에 1단 기사로 길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양육비 1위 국가 어딘가 보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는 나라, 전 세계 1등이라는 겁니다. 보면은요, 1인당 GDP 국내 총생산과 비교하면 7배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치면은요, 한 20살 가까이 될 때까지 한 명당 한 3억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봅니다. 자, 미국의 한 투자은행이 분석한 건데요. 중국 가처분 소득 대비 1위. 우리나라 다음이 중국인데 실제 가처분 소득 따지면 중국이 높긴 하다. 근데 절대적인 값은 우리나라가 높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길래 그런가요? 보통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요. GDP 대비 4배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보다 훌쩍 넘어서고.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물가 얘기가 있죠? 아까 인선도 물가 얘기가 곁들여져서 나왔는데 여기 있습니다. 자, 갈비탕은 11.7%, 짜장면은 9.1% 껑충 뛰었다. 외식하기 겁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월 외식 물가를 따져보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인 거죠. 6.6%가 올랐습니다.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얼마 전에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이런 외식 물가 등등등보다 좀 범위가 큰 물가 발표됐는데 그때는 4.1%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외식 물가만 좁혀서 보니까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지금. 햄버거, 김밥 등 39개 항목 전부 올랐다. 전부 올랐다. 그러니까 오르지 않은 항목 찾기 어렵다. 나가서 보면 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아침부터 준비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요, 오늘도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하람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4월 11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경육남. 이게 무슨 단어일까요? 신조어 같은데요.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장관 인선 결과를 보고요. 오늘 언론에 나온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경상도 출신의 60대 남성이 많더라. 그래서 경육남. 사실 과거 인수위 시절 때 당선인들이 뭔가 장관 인선 발표하면 표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역시 새로운 표현 나왔군요. 경육남. 이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 보시죠. 두 부인입니다. 부인이요. 그러니까 기사가 오늘 신문에 좀 여기저기 실려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 이렇게 기사가 각각 나와 있는데요.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두 인물 얘기입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시죠. 결론 내달라. 어제요. BTS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대규모 공연을 했죠. 그리고 원래 첫 공연이었고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병역 관련된 얘기를 소속사에서 꺼냈습니다. 그동안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요. 관련 법도 지금 국회에 계류된 상태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나카무라 스미스.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나카무라는 일본식이고요. 스미스는 미국식 이름인데 지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 지금 검찰 지도부가 짝 이런 모습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될 무렵 미 군정 시기에 나카무라 스미스라는 이름을 쓰면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였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있었던 새로운 정부, 이전 5월 들어서 출범하죠. 그리고 장관 인선 얘기입니다. 먼저 화면에 사진, 얼굴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어제 인선된 8명의 모습이죠.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이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이렇게 돼 있고요. 주경호 현역 의원입니다 지금. 그리고 과기정통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입니다. 이렇게 쭉 돼 있죠.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정부 조직 지금 인수위 체제에서 뭐 손질하거나 그런 거 없고 일단 나중에 하겠다. 그러니까 현 정부 조직 부처 그대로 인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뒤쪽을 좀 볼까요, 사진에?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도 후보자도 임명이 된 거죠. 원래 여성가족부 폐지한다고 공약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안 하고 일단 장관 인선하겠다.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어제 인선 내용이고요. 다음은요. 표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제 인선되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양적을 갖고 있는가. 여기 보시면 일단 이 8명인데요. 뭐 이름과 이제 직책이 있는데 아까 키워드하고 좀 관련되면은요. 경육남이었어요. 보이시나요?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경호 경제부총리 대구 62. 국방부 장관 이종섭 경북 영천 62. 문화체육부 장관은 여기는 서울 출신인데 68. 여기는 이 경상도 쪽은 아니네요.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 대구 62. 어느 정도 경육납 이해가 좀 되시죠? 약간 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여기 보면 경남 고성도 있고요. 경남 합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5명이, 8명 중에 5명이 경상도에 좀 고향을 두고 있다. 그리고 60대가 많다. 뭐 이렇게 돼서 그런 표현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인선을 발표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야당의 반응도 좀 있었는데요. 야당이죠? 아니죠. 이전 야당이 되는 지금 여당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 주실 분이신가에 기준을 두고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서 지명을 하다 보면은 어차피 지명해야 될 공직이 많기 때문에 지역이라든가 세대라든가 남녀라든가 저는 다 균형 있게 잡힐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 비전과 철학은 보이지 않고 내각을 채우는 데 급급한 주먹구구식 인사 발표였습니다. 제 식구 나눠먹기식 농공행사 인사로 국민 눈살만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뭐 어떤 장관 인선이 이루어지면은요, 뭐 이런 이 경쟁 정당에서는 사실 좋은 평가 안 내놓죠. 어제도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다음은요, 두 가지 기사 준비했는데요, 평가를 좀 담고 있는데 평가의 결이 좀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친해도 똑똑하면 쓴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 친하다고 뭐 친한 사람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 의식하지 않겠다. 똑똑하면 쓰겠다. 그러니까 능력을 본다는 거네요. 8명 가운데 7명이 60년대생 그리고 영남 출신이 5명이다. 앞서서 확인해 봤죠. 이렇게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능력만 보겠다는 거죠. 좀 더 보죠. 조직을 잘 알아야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다. 해당 분야 잘 이끌지가 선정의 기준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평균 연령이 60.5세 그리고 여성 후보는 1명이었다. 자, 민주당 반응 있죠? 인사는 균형인데 우려스럽다. 그리고 정의당은요. 정의당이 이런 평가를 했군요. 경상도 출신 60대 남성 내각 경육남 이렇게 나온 거군요. 표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능력만 봤다지만 통합과 균형은 안 보였다. 그렇습니다. 장관 인사 때 보통 뭐 통합형 내각이냐 뭐 안정형 내각이냐 등등 여러 표현했는데 이런 거 균형 통합 이런 건 보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남은 부처 장관도 금주에 마무리 예상. 한 10명 남았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저 인수위에서는 어제 여러 가지 처음 지적이 이런 게 나왔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아직 자리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패널 분들의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리 좀 질문을 드리고요. 판넬에 써달라고 제가 요청을 좀 드렸어요. 먼저 윤경호 의원님, 어제 인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국민 입장에서 예. 설렘이 좀 안 느껴지더라. 설렘. 예, 그 얘기는 기대감이 좀 낮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방금 한국일보의 평가 중에 능력을 우선해서 썼지만 통합이나 균형은 사라졌다. 이제 그런 거하고 조금 연결이 되겠죠. 예. 아마 하마평에 나왔던 인물들 중에 많은 분이 됐어요. 예. 그래서 언론에서 어떻게 보면 미리 좀 예상을 한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예. 그럴 수 있다 이러지만 이번 인선은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 인선에 언론에서 사실상 잘 맞췄어요. 언론에서요. 굉장히. 그렇지만 예. 지금 언급한 것처럼 내각의 얼굴인 한덕수 총리 지명자부터 예. 지금 어저께 발표된 8명까지를 보면 왠지 좀 설렘이나 기대감 같은 게 좀 덜 느껴진다. 그렇다면 약간 감흥 뭐 이런 거 좀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첫 조각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저런 분들이 새로 일을 맡으면 뭔가 좀 관료 사회에 아니면 뭐 국정 운영에 새바람이 좀 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예. 그런 게 별로 안 느껴지는 게 저는 첫 느낌이고요. 더 중요한 건 윤 당선인이 일부러 설명을 하면서 선거 과정부터 강조했습니다. 저는 지역, 연령, 세대 안배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또 강조했죠. 근데 그게 과연 국민에게 역시 똑부러지게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낌을 줄까 아니면 야 이거 우려된다, 걱정스럽다라고 느낌을 줄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왜냐? 지역에 대한 안배는 저는 굳이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건 뭐 어떤 정부에서는 뭐 특정 지역이 오히려 더 편중됐다, 더 우대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상대적으로 나오니까요. 예. 그러나 정부와 정권의 성향과 상관없이 예.
성별과 세대는 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능력만으로 따져가지고는 공정한 경쟁이 되기에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예. 세대나 성별에서는 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앞으로도 저는 고려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걱정된다. 이 점을 좀 그렇다면 여성 후보자를 조금 더 늘렸으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젊으니까 40대 정도 장관 정도도 좀 포함됐으면 뭐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꼭 40대가 아니어도 20대, 30대라도 뭐 유럽 나라 어떤 데서는 예. 왜 그런 게 나오면 우리는 굉장히 부럽다 그러고 그렇죠. 우리가 또 보도를 잘해요. 그런 거를. 그쪽을 뭐 한번 쳐다보자 이러고 우리는 그렇게 파격적인 인사는 왜 못하는지 그런 거를 좀 감안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신경기 전 의원님. 신경기 전 의원님은 두 가지를 쓰셨는데 일단 유친 문안 설명해 주시죠. 친하지 않으면은 발탁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선인하고 뭔가 인연이 있지 않으면 뭔가 인연이 있어야 돼요. 예.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당선인 아니면은 캠프 아니면은 당하고 굉장히 밀접했던 사람들 아니면은 예. 근처에 명함을 내밀 수가 없다라는 것이 확정이 됐고 이렇게 되면은 예. 지금 8명이 됐으니까 10명의 장관이 남고 지금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대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수십 명의 인사 중에서 기대할 것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무난하기는 한데 예. 이제 또 뭐가 튀어나올지는 모르죠. 친한 사람들 중에 뭐가 튀어나올지를 전혀 지금 알 수 없는 이게 과연 문안으로 넘어갈지 아니면은 거기에 유난이 또 있을지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원칙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나하고 아는 사람 내지는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 이런 정도 부류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예. 내각이나 근처에 올 생각하지 마라라고 지금 했기 때문에 지금 선거 과정에서 얘기했던 우리 사회의 문제가 제일 큰 게 통합이고 또 하나가 이 갈등이거든요. 예. 이 갈등을 치유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에는 별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8명 중에 다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예. 내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다라는 식의 방향을 보여주는 깜짝도 있고 예. 발탁도 있고 나하고 친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정말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 이런 게 좀 섞여 있어야 되는데 예. 이제 나는 여기서 아웃사이더구나. 나는 이 정권하고 별로 관계가 있을 턱이 없구나. 이렇게 체념을 만드는 시사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이 돼서 좀 어제 좀 암울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을 나머지 인사에서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제 또 인사청문회에서 또 뭐가 나와서 유난한 청문회가 될지 그것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이스타블리시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 뭐가 나올지 지금 전혀 알 수 없고요. 특히 교수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약진을 했는데요. 이 교수 출신들이 너무 많을 경우에 예. 관료들은 일방 환영하면서 일방 또 환영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환영하는 건 자기들이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 환영하는 거고요. 또 하나하나를 전부 다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또 암담함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인 것 중에 하나는 학자 출신들, 교수 출신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특징으로 하나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 정도 그래갖고 한 10자리 정도 더 남았거든요. 이번 주 내로 또 인선을 한다고 하니까 기다려보겠고요. 최영철 편집위원과 천안 변호사도 뭐 간단하게 평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영철 위원. 뭐 정치 인사가 결국에는 뭐 정치적 인사도 봐야 되지만 결국에는 뭐 내각이 여러 가지 국정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주의적 인사도 봐야 되는 그런 두 가지 다를 고려했는 인사였을 텐데 예. 저는 뭐 두 가지 다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뭐 B+ 이상은 받은 인사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영남에 다소 편중되었다는 그런 비판이 있긴 예. 하지만 영남이 결국에는 지난 정권 때 워낙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그런 보상의 차원도 있는 것이고 그럼 영남 쪽에서는 지금 좀 이 인선 보고 환영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정치라는 것이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가장 많은 동의와 지지를 보냈던 뭐 대구 경북이라든가 경남이라든가 이런 그 경상도에 대한 뭐 동의와 지지에 대한 보상 이런 것도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선인이기 때문에 예. 이번 첫 인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 경상도에 대한 약간 배려 이런 것도 좀 읽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런 거 없다고 설명했지만 최영철 편집은 좀 그렇게 그 보시는 프로필에 거네요. 그렇게 다 나오는데 국민들이 아. 객관적인 데이터 결국 증거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 그것은 뭐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어차피 정치적으로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예. 동의와 지지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로 국민들은 해석할 것이고 그리고 뭐 약간 아쉬운 점은 아까 윤경호 선배님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엔 통합과 포용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메시지는 다소 부족했다. 결국 호남 그리고 여성 예. 뭐 20, 30대 세대 간 뭐 형평성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남은 인사에서 당선인께서 국민들에게 좀 더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인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뭐 이번 인사는 어느 정도 뭐 B+ 이상의 무난한 예.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철 편집위원은 전 이 영남 쪽 상황을 좀 잘 아시는 언론이시고 천하람 변호사는 호남 쪽 상황을 좀 잘 아시는 지금 법조인이신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제가 어제 이제 순천에서 예. 그 시민단체 대표랑 이제 전직 총장 하셨던 분이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나왔겠네요, 당연히 네, 얘기가.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 재밌었던 것은 꼭 호남 출신이 아니라도 실력이 좋아서 예. 호남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잘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잘하기만 일만 잘하면 된다. 아니 그럼요. 호남을 잘 살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이 호남 예. 출신인 게 뭐가 중요하냐 하는 분들이 사실 더 많았고요. 근데 다만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겁니까? 저희가 호남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과 네트워크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 어떤 호남에 있는 현안들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들이 조금 많아야 되는데 이게 꼭 장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윤 당선인께서 말씀하시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장관의 출신 지역이 뭐 꼭 호남이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죠. 그러면 뭐 예. 모든 장관을 호남 출신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조금 취약한 인적 네트워크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라는 게 지금 호남에서의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들이나 다른 언론들도 보면은요, 뭐 다양한 평가를 좀 담고 있어요. 그리고 결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평소에 이제 어떤 논조와 또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은요, 어제 있었던 인선 중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분, 이분입니다. 기사가 있습니다. 대장동 저격수에서 부동산 해결사로 서민 주거 안정 집중하겠다. 어제 이렇게 각오를 밝혔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동안 표현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 원희룡 경선 후보 뭐 이런 거였잖아요. 대선. 근데 이제는 장관 후보자로 좀 표시가 됩니다. 좀 더 보죠. 대선 후보 거치면서 무게감을 높였다. 특히 대장동 부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죠. 대장동 일타 강사였어요, 별명이요. 그런데 어제 이제 나온 뒤에 사실은 따지고 보면 원희룡 후보자는 부동산 쪽 전문가가 아니다. 비전문가. 그런 지적에는 정무 역할이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이 또 곁들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돼서 어제 당선인도 설명이 있었고요. 후보자도 설명이 있었고 그리고 여당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묶었습니다. 보시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입니다.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2차례 제주지사를 지내면서 제주형 스마트시티, 스마트 그린 도시 등 혁신적인 행정을 펼친 분입니다. 특히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어야 할 민생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입니다.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일은 우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꿈을 잃은 젊은 세대의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가 발탁된 이유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와 과장된 정치 공세에 앞장섰던 것에 대한
농공 행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얼마 전에 윤석열 당선인과 경쟁을 벌였던 경선 후보였어요. 대선 경선 후보자. 근데 당시에 윤석열 당선인과 경쟁을 벌였던 다른 전직 후보자들, 지금 전 후보가 아니신데 이분들은요, 최근에 다 선출직에 뽑히거나 선출직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행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원희룡 후보자는 임명직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원희룡 후보자의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다소 정치적 포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지방 권력에 홍준표, 유승민 두 예. 경선 경쟁자가 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정부 쪽에 자신의 우군 세력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놔두고 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받쳐주고, 그리고 당에는 이제 곧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권력 균형을 조금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원희룡 지사도 이렇게 사실 국토부 장관 어떻게 보면 좀 격이 낮다고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대선 후보였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대선 후보가. 하지만 이것을 받은 것은 예. 결국 그러한 포석에 동의한 것이고, 그리고 지자체장 출신이 예. 결국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처럼 예. 앞으로는 대선에 굉장히 많이 도전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 제주지사로 있었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실 굉장히 능력이 좀 저평가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인지도가 너무나 낮았다. 그것을 뭐 인터뷰할 때도 여러 차례 좀 예. 속내를 말씀하셨던데, 그러한 측면에서 확실히 부동산 문제, 전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높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 해결사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는, 자신으로서는 굉장히 자신의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비루트를 정말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예. 그러한 기회를 잡았다고, 그래서 과감하게 국토부 장관을 수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요. 그럼 향후에 원희룡 후보자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 선택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결국에는 경선 후보도 결국에는 자리를 주면서 포용하는구나, 포용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러한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적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 예. 윤석열 당선인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한 인사가 아닌가. 그래서 어제 여러 가지로 해석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득을 얻고, 그리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 입장에서도 충분한 이득을 얻는 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니었나. 그리고 그 원희룡 장관 후보자가 예. 제주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예.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굉장히 적임자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 부동산, 도시계획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바닥까지 내려갈 만큼 지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도 긴밀한 규제를 푸는 문제,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지방에서 여러 가지 쌓아온 현실 감각을 갖고 예. 중앙정부에 가서 정말 도시계획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총괄하는 정책을 한다면 정말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충분히 내주지 않을까. 저는 이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원희룡 후보자가 인터뷰 때 자주 하는 말 중에 본인이 제주지사로 가면서 서울에 있던 집을 팔고 내려갔거든요. 당시 한 8억 정도로 팔았다는데 지금 그 집이 20억을 넘어갔거든요. 그 얘기를 자주 하세요. 이게 바로 집값 폭등의 문제라 본인이 실감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부동산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예, 윤경호 의원님. 국토부 장관 그러면 사실 부동산 값, 좀 좁히면 아파트 값, 이거 담당하는 걸로만 비춰져요. 그러나 국토부 장관의 업무 중에 아마 엄밀히 따져서 이걸 계량적으로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부동산 관련 업무가 절반에 훨씬 못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내정자가 오히려 제주에서 스마트 시티라는 사업을 해봤다는 게 예. 우리가 앞으로 미래 주거 환경이 어떻게 조성이 돼야 되는지를 그림을 한번 그려봤다. 이게 오히려 주목할 만하다면 할 수 있어요. 뭔가 도시계획, 그런 구상 이런 거에 좀 경험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정책 그러면 예.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공급 조절, 공급을 대량 늘리거나 예. 아니면 수요를 조금 억제시키거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은 부동산 정책에 더 중요한 건 금리입니다. 금리. 예. 무슨 말이냐?
대출 줘버리면 예. 신규 수요 얼마든지 아. 억누를 수 있잖아요. 사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새 집 마련하려는 사람 아니면 두 채, 세 채 늘리는 사람도 예. 대출을 줘버리면 그때부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오히려 금융위원장이나 경제부총리의 몫이 훨씬 크고요. 더 중요한 거 금리는 한국은행 총재 역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세금 아니에요, 세금. 예.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지만 거시경제 정말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는 예. 경제부총리의 철학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 국토부 장관은 경제부총리와 호흡을 맞춰서 예. 오히려 나서지 않고 역할을 오히려 최소화하는 게 예. 더 원활하게 부동산 정책이 굴러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 출신이 국토부 장관을 맡으면 자칫 잘못하면 아.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공치사를 하고 싶어 하거나 약간의 과장된 정책을 과잉 정책을 펼 수도 있다. 그 점을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한 말씀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치인 출신 국토부 장관이 나왔죠. 그리고 다른 장관도 있었는데 국토부 장관들이 참 어려운 자리였어요.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분들 지금 정치적 입지가요. 자, 원희룡 후보자 먼저 청문회 과정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키워드에서 소개가 됐죠. 2명의 부인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보시죠. 자, 김건희 여사 1일 1인스타. 인스타그램이죠. 이거 SNS 한다는 뜻입니다. 등판 예열 모드일까? 최근에 뭔가 이렇게 사진과 함께 뭐 글들, 뭐 의견 같은 걸 올리고 있죠. 얼마 전에는 동물 환경 등 뭐 관련된 뭐 사회적 메시지로 보이는 내용들을 올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손글씨로 쓴 상장을 뭐 이렇게 적어서 올렸는데 이게 여기 보면 조국 전 장관의 딸을 연상시키는 손글씨 상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최근에 입학 취소가 줄줄이 됐잖아요. 이런 거 혹시 관련된 거 아닐까요? 라고 뭐 해석이 되는데 그 상장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많이 좀 보였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상장을 주는 주체는 이제 본인 이름을 적어놨죠. 어떤 회사 이름과 함께. 그리고 무슨 투철한 환경보호 정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장을 준다. 그 상장 이렇게 손으로 썼어요. 상장이라고. 근데 이게 조국 전 장관의 딸 입학 때 뭔가 이 뭐 실적 경력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돼갖고 지금 부산대 고려대 줄줄이 지금 취소가 있잖아요. 입학 취소가. 이 상황을 의식해서 이렇게 한 건가? 그러니까 뭔가 비판 또는 뭔가가 좀 들어있는 의미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됐거든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딸 입학 취소에 충격, 정경심,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뭐 이런 기사가 어제부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게 뭔가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들을 또 보이기도 하죠, 지금요. 천하람 변호사. 예. 사실 온라인상에서 이 손글씨 상장과 조국 전 장관의 딸 입학 취소를 연관지어서 뭐 글을 올리고 의견을 쓰고 이런 의견 굉장히 많았거든요. 주말 동안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김건희 여사가 그걸 염두에 두고 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실제로 상당수 있다라는 그렇게 것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뭐 동물의 그 어떤 뭐 생명권이라든지 뭐 환경에 관해서 메시지 내시는 것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영부인 뭐 그 표현 안 쓴다 하더라도 예. 대통령 배우자께서는 SNS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아니 이게 비공개로 있다가 다시 공개로 활성화가 됐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굳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 감독인 퍼거슨 경의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그분은? 이제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고 하셨었는데 선수들한테 못하게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 우리가 보면
SNS를 해서 어떤 호응을 크게 받는 것보다 예. 오히려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글이나 이런 게 실수가 되고 논란이 되고 그런 게 많이 있었죠. 네, 그게 이제 사실 저희 선거 과정에서도 몇 번 뭐 이슈가 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걸 한다라고 하면 대통령의 배우자라면 아주 전문가들에게 이걸 맡긴다거나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나 본인 그러진 않은 것 가까운 같아요, 지금. 분들이 그렇죠. 직접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아마 이번 상장 논란도 비슷할 텐데요. 본인이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지난해에 있었던 경선 과정에 있었던 그 사과 사진. 그렇죠. 그것도 뭐 아니라고 설명됐지만 굉장한 논란을 일으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때에 이제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SNS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8일 날 공개됐거든요. 근데 날짜는 뭐 4월 4일 써 있는데 공개된 건 8일인데 이 사이에 입학 취소가 2건 줄줄이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최영철 편집위원. 예. 자, 좀 2명의 인물을 뭐 같이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5년 전에는 지금 생각지도 못한 처지들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을 그 청와대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예. 그 출범 당시에 뭐 어떻게 보면 당당함 그리고 그 촛불 그 혁명 이후에 예. 들어왔다는 그 자긍심 예. 그리고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전임 정부에 대한 뭐 우월감 예. 이러한 것들이 너무 점철돼 있어서 저는 굉장히 그 자신감이 있는 정부라고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와이셔츠 차림으로 커피를 뽑고 산책하는 모습이 굉장히 회자가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문재인 정부는 가장 큰 실수는 절제하지 못했다. 예. 저는 가장 크게 문재인 정부가 이거 잘못 가고 있는가 생각했던 것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헌법 개정안을 대통령께서 발의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헌법 개정안을 설명할 때 이 정부가 이렇게 가는 것은 절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헌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 말씀이군요.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예.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이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나 그것을 과연 민정수석이 할 것이었는가. 그러게요. 저는 법무부 장관이 해도 뭐 시원치 않을 판에 예. 대통령께서 사실 직접 하셔야 되는 것인데 조국 민정수석이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특정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예. 그 걱정이 결국엔 사고로 터졌습니다. 결국 조국 전 수석이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러면서 또 거기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뭔가 역할을 하는 걸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또 그렇게 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이 되어버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라고 할까 조금 있기에는 좀 어려운 그러한 장면이 벌어졌는데 굉장히 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뭐 정경심 교수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도 예. 그리고 교수 그리고 조국 전 장관께서 교수로 계실 때 결국 여러 가지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절제하지 않고 반칙을 휘두르면서 결국 이랬던 것이 아닌가. 뭐 방금 천하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건희 여사님도 SNS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천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좀 권력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예. 절제하지 않으면은 반칙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칙에 빠져버리면 예. 결국 제대로 온 길을 가지 않고 곁길로 빠지기 때문에 어떠한 분이든지 권력을 좀 잡았을 때 인내하시고 좀 절제하신다면 더 좋은 마지막을 보시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예. 좀 제언을 해드립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세요? 청와대 지금 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입하셔서 가까이서 보셨잖아요. 다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아까 그런 설명도 해주셨는데. 국민들의 바람이 바로 그러한 것일 텐데 예. 그래야 5년 뒤에 정말 그 웃으면서 나오실 것이 아닌지 국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2명의 인물 좀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오는군요.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오후에 만나기로 지금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뭐 시간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되고 있어요. 기사 좀 보겠습니다.
박근혜 처음 만나는 윤석열 당선인 국정농단 수사. 그렇습니다. 이걸 끌고 간 게 윤석열 당선이잖아요. 무근원한 털어낼까? 그렇습니다. 1박 2일로 대구 경북 방문인데요. 내일 사저 예방입니다. 여기서. 오후 시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물밑 일정 조율이 있었고요. 첫 대면에서 어떤 대화가 나올까?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있을까? 이것도 주목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세 달 취임식이 있죠. 5월 10일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초대를 받아서 올까? 그러니까 이제 초대하는 문제, 그 초대를 수락하는 문제, 이게 남아 있는 거죠. 관심입니다. 이게 지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질문받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화요일에 박근혜 대통령님 만나신다는 속보 나왔는데 혹시 만나시는 게 보여준 건가요? 화요일 날? 네. 글쎄요, 화요일 날 오후 2시인가 4시인가 그 시간이 아까 알려준다고 했는데 화요일 날 아마 오후에 일정이 잡힌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단 2시로 알려지고 있어요. 뭐 2시인가 4시인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2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윤 당선인 내일 박근혜 자택 방문. 근데 지방선거 앞 보수층 결집 포석 아닌가? 근데 이게 굉장히 묘한 게요. 제목만 보면 방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좋은 모습, 화해하는 모습 보이면 지방선거 앞에 보수층들이 호의적으로 나타날까?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좀 더 들어가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대구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를 지지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도움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지방선거 변수가 되는 거 아닌가? 유영하 변호사도 변수인데 이 만남 자체가 또 변수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사는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경민 의원님 그리고 윤경호 의원님 순서로 보겠는데 신경민 전 의원님. 지금 만나는 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 만나도 문제 안 만나도 문제였는데 결국 예. 만나는 걸로 정리가 된 거죠. 만나게 되면은 아마 내일 달성 그 자택 주변은 아마 우리 현재를 집약하는 난장판으로 될 아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찬반 뭐 또 구경하는 예. 분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내일 아마 시끄러울게 될 거고 굉장히 소란할 겁니다. 이게 아마 우리의 작금의 정치 상황을 집약하는 아주 극명하게 눈으로 보여주는 현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일단 현장의 그 소란함도 소란함이지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금 두 사람의 만남으로서 일단 한 매듭을 지어야 되거든요. 예. 과거의 문제는 뭐 잘 아시다시피 2017년도 촛불을 전후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의 예. 탄핵에 있어서의 한 사람은 가해자 측에 서 있었고 한 사람은 피해자 측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아마 정치적인 립 서비스로 적당히 이건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당장 일어나야 될 일이 5월 9일 취임식이고 또 바로 직후에 일어날 대구 지방선거, 시장선거 뭐 이런 문제가 일어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여러 가지 입장을 내놓는 말들을 할 건데 밖으로는 알려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물론 취임식 얘기는 즉문즉답보다는 즉각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꺼리고 생각해 보겠다 정도로 넘어갈 수 있지만 유영하 지금 예비 후보의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지금 현재 급하거든요. 바로 지금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바로 이어서 공천의 문제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4월, 5월 사이에 금방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현재이자 미래이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제일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 현안이 될 거고 이걸 두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언어를 통해서 분식을 할지 아니면은 직설적으로 얘기할지 여기에서 내일 만남에 성사 내지는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내일 일단 잡힌 거예요? 뭐 오후로 잡혔고 근데 이 자리에요.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유일한 측근, 뭐 가장 측근 이렇게 설명되는데 유영하 변호사 지금 예비 후보로 출마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유영하 변호사가 있을까요? 조율을 하겠죠. 뭐 윤 당선인 옆에 뭐 대변인이든 아니면 비서실장이 따라 붙는다면 이쪽은 이쪽도 당연히 지금 유영하 변호사 한 사람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을 포함해서 저는 그러면 다른 경쟁자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내일 만남은 윤 당선인과 박근혜 씨 양쪽에게 전혀 정말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런 일정 안 잡는 게 낫다고 안 판단하시는 잡았어야 겁니까? 된다. 왜냐 조금 시계를 돌리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 조치 내려주고 나서 예.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예. 병원에서 퇴원하는 시점을 이번 대선 전으로 잡아서 뭔가 메시지를 낼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촉각을 곤두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낼 거냐에 많은 언론이 주목했어요. 주목을 했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참 다행스럽게도 박근혜 씨가 그걸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편들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일 만약에 윤 당선인 입에서 본인이 직접 지휘했던 수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리한 수사였습니다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네요. 정치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은 제쳐놓고 그러면 뇌물과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박근혜 씨 입장에서도 예. 내가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얘기를 하면 예. 얼마나 이 사태가 복잡해집니까? 특히 박근혜 씨는 지금 유영하라는 본인의 측근을 대구시장으로 지지한다라고 예. 유튜브에 뭐 지지 영상까지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명백한 어떻게 보면 편들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씨가 원하는 것처럼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에 당선이 돼버리면 예. 대구 지역 시민들의 선택이니까 뭐 그거야 잘잘못을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 만약에 되지 않고 예. 그냥 시도에 그친다면 박근혜 씨는 이번 이 나서는 행동으로서 앞으로는 본인에게 여러 같은 지지를 보냈던 일부 그 극보수층 조차도 예.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을 잃게 되는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난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 행사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난 이번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능한 지금은 나서지 않는 게 맞는 거고 그걸 위해서는 윤 당선인 쪽에서 내일 대구를 가더라도 박근혜 씨와의 접촉은 하지 않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서 봤던 서울신문 기사 다시 좀 불러올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중간 제목입니다. 아까 좀 잠깐 짧게 소개해드렸는데. 뭐 첫 대면에 정치적 메시지 주목되고요. 그리고 세 달 취임식도 직접 윤 당선인이 초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초대하게 되면 이 초대를 과연 수락할까? 자, 최영철 편집위원. 만약에 수락하게 된다면 이 취임식이니까 전직 대통령들 그리고 떠난 대통령 다 참석한단 말이에요.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런 모습인데 일단 초청에 응할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아직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시답니다. 지금 보행이 잠깐 어려울 만큼 지금 다리도 지금 안 좋아서 여러 가지로 바깥 활동을 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윤경원 선배님 말씀하셨다시피 퇴원 문제 이런 것도 퇴원이 계속 늦춰졌어요. 그만큼 그 건강 상태는 아직도 그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나 그 건강이 곧 추스러진다면 바깥 활동을 좀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주민들도 만나고 뭐 이런 걸 좀 하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때는 가실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 전제는 건강이 굉장히 회복되고 좋아진다면 그리고 불편한 다리가 좀 보행이 충분할 만큼 회복되어야 된다는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대통령께서 약간 박 전 대통령께서 바깥 활동을 하시겠다는 의지는 강하다고 하셔서 제가 볼 땐 건강만 회복된다면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야 되잖아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이제 시대가 새로운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지나고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오기 때문에 새로운 포용과 화합의 시대, 저는 그러한 것을 좀 보고 싶고요. 국민들께서도 그러한 것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과거가 있었지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출직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징벌적인 조치, 탄핵, 파면 이것을 당했고 그리고 징역형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은 정치적 책임은 충분히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좀 용서해 줄 때도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뭐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번 취임식을 통해서 새로운 화합의 시대, 포용의 시대 그리고 정말 이제부터는 지역주의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 편가르기를 해서 서로를 증오하고 정말 그 멱살 뭐 잡기 직전까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계속 대립하는 이러한 부분은 사라지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모든 것을 국정을 풀어가는 이러한 성숙된 정치의 모습을 좀 보여가는 그런 대한민국의 새로운 그 세태를 좀 보였으면 하는 것이 아마 많은 국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일이요. 내일 오후 2시에 대구 달성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로 언론의 이목이 쏠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모습들이 보이는지, 누가 거기에 자리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아마 기사로 좀 많이 다뤄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어제 공연이 있었죠. BTS입니다. 뭐 이제 공연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런 공연이 있었고요. 또 한켠에서는 다른 행사도 하나 있었습니다. 보시죠. 이 기사입니다. 제2의 BTS가 되겠다. 미국에서만 13,000명이 오디션에 몰렸답니다. 소속사가 오디션을 했는데 미래의 이제 K-팝 뭐 이런 걸 주도할 새로운 인재들을 찾기 위한 건데 이젠 전 세계에서 몰린답니다.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면. 그만큼 큰 관심을 받고 있다. 13,000명 이거 어떻게 오디션을 다 하죠? 이 많은 인원을. 아마 여기서 이제 또 뭔가 재능 있는 인물들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양입니다. 일단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다음은요. BTS와 병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기사가 있습니다. BTS 소속사 병역 문제 처음으로 입장을 냈다. 국회 병역법 개정안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 이거 빨리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달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좀 매듭 져주세요.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법안은 뭐 대체 복무에 뭐 대중문화계도 포함한 내용 등등등 어제 뭐 간담회에서 이런 답변을 했는데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병역제도가 변화를 하고 또 시점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들이 사실 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최대한 회사 쪽에 일임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회사에서 한 얘기가 곧 저희 얘기지 않을까. 기사 하나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뭐 같은 상황이에요. 뭐 입대 문제 국회에서 결론 내달라. 기자 간다음에 그리고 여기 보면 몇 가지 뭐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서 대체 복무를 하는 병역법 이 개정안이 있는데 뭐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좀 어렵거든요 내용들이. 자, 요거 천하람 변호사. 지금 법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지금 뭐가 쟁점이고 뭐 개정안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 좀 전체적으로 다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현재 병역법상으로는요. 우리 그 예술 경연 대회 입상자에 대해서 그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예술 경연 대회. 네, 근데 이제 예술 경연 대회라는 게 아시다시피 뭐 클래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있는데 이른바 순수 예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이제 뭐 BTS가 하는 대중문화에서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이거를 뭐 그래미로 봐야 될지 뭐 골든 디스크로 봐야 될지 이게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중문화의 경우에는 그래서 병역법 개정안이 나온 게 큰 업적을 남긴 사람에 대해서는 뭐 순위 이런 거 없더라도 병역 면제 혜택을 주자라고 하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한 가지 또 따로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이런 그 BTS 관련한 문제를 반영해서 만 30세까지 병역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이미 통과가 돼 있습니다. 아, 대중문화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30살까지는 연기할 수 있게 해준다. 네, 왜냐하면 20대가 항상 왕성하게 활동해야 되는 시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BTS 멤버 중에 한 분이 내년이 되면 만 30세가 돼요.
아, 가야 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BTS 완전체 활동을 더 이상 못하는 것 아니냐. 아. 그래서 이거를 또 추가로 조금 더 연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논의도 일각에서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순수 예술이 아니라 대중문화에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도 병역 면제 혜택을 줄 거냐 하는 게 지금 현재 최대 쟁점입니다. 자, 요거요 짧게 윤경호 의원님하고 신경철 의원이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BTS 관련된 요 병역 문제, 요거 어떻게 결론이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세부 규정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느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만 30세까지 연기는요. 예. 젊은 나이에 할 일이 많아서 이렇게 막연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학업 수행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든 운동선수든 30세까지 병역을 연기하고 있는 분들은 예. 학교에 다 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학업 수행 때문에 예. 만 30세까지. 지금 중요한 건 BTS를 포함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을 병역을 아예 면제를 해주자. 예. 면제라는 게 특혜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4주 이를 훈련만 대체 받고. 복무 이제 하는 거죠. 다른 걸 그걸 하게 이제 되는 대체 복무라고 지금 표현이 예. 돼 있는데 저런 방식이 하나 있죠. 또 예. 하나는 30세까지만으로 돼 있는 이 연기 연령을 뒤로 더 늦추는 것도 더 연기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내가 국가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더 많이 할 수 예. 있다. 그 대신 뭐 다른 방식으로 뭔가 세금을 더 많이 낸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뭔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누구를 그걸 해줄 거냐?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큰 업적 이런 모호한 표현으로는 안 되는 굉장히 거고요. 모호해요,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주 세부적인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클래식 음악 쪽도 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딱 10몇 개의 콩쿨에서만 예. 올림픽에 그건 대회가 딱 명확하게 규정돼 있거든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까지 예. 해주듯이 2등 안에 들어야만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점수화해서 일정 점수 도달하면 예. 해준다. 이렇게 규정을 엄격하게 만드는 그 작업이 필요한 게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세까지의 연기 연령을 예. 뒤로 좀 더 늦춰주는 이것도 아마 논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중요한 건 병역 문제는 교육 문제와 병역 문제는 국민적 동의 없이 할 수가 없죠. 이게 공정 문제하고 또 연결되거든요. 이건 공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건 조금 냉정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BTS의 멤버 군대 그냥 빼주자 이런 얘기 아마 마음속으로는 선뜻 동의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젊은이들 중에. 신경민 전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른바 이제 병역 면제 또는 이제 그거 면제가 아니라 이제 대체 복무다. 병역 대체 복무를 할 것인가 이 문제예요, 사실은 핵심은. 이거 어떻게 좀 의견 갖고 계세요? 이게 지금 찬반이 너무 극명하게 갈라져 있어가지고 예. 이쪽 편을 줄 수도 없고 저쪽 편을 줄 수도 없는 현안인 것은 국회에서도 분명히 굉장히 맞습니다. 고민하는 그런데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이게 이제 체육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체육인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불만이 없는데 그 선상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또 시대가 변하면서 정말로 인정을 많이 받는 그런 대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입상을 해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안 거기 또 되는, 막상 포함이 안 됐다는 거죠. 안 돼. 막상 보면은 그건 우리 법령에 없는데 뭐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서 아니 지금 언제적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래도 적용을 하느냐라는 얘기들이 체육인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예. 이것을 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러 가지 페스티벌에서 입상을 하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예. 뮤직 그 어워드를 받아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BTS가 갑자기 생기게 됐는데 예. 이런 것들을 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 도입을 해서 자 그럼 그게 체육이건 예능이건 간에 예. 이걸 포함시켜서 혜택을 주는 게 맞냐 이걸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BTS 관련된 문제면 지금 배우들, 영화 배우들 같은 경우 군대를 복무를 안 마친 영화 배우들이 막 큰 상을 외국에서 받게 되면 이것도 그렇죠. 또 논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가령 그러면은? 뭐 아카데미를 갑자기 받을 수 예. 있는 거죠. 뭐 나무주연상 받았다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되는 됐는데 거냐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너무 이 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영해서 지금 우리가 규정을 해놓은 이 대회만 하자. 그게 체육이건 예능이건 간에 이것만 하자고 그러지 말고요.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신축적인 방안을 마련을 해놓고 예. 그 기준을 가령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BTS 문제도 거기에 올려놓고 자 이런 BTS가 태어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연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고 대체 복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탄력성을 이번에 도입을 해서 체육과 예능에 적용을 했으면 맞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셨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뭐라고 똑 부러지게 이거다라고 얘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지만은 이게 쉽게 논의가 안 되는 거죠. 의견이 너무나 갈리거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게 이른바 공정 문제와 직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빨리 결론 내달라고 했는데 이게 쉽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음요, 이제 검찰 관련 얘기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얘기예요. 이것도 법안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 검수완박 반대. 그러니까 지금 이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자 민주당 기득권 사수에 몸부림치고 있다. 선 넘고 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또 벼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또 평검사회의도 뭐 열리고 이 검찰 내부의 움직임이 지금 굉장히 분주해요. 그러자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이달 내 이거 법으로 처리해서 완전히 매듭져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이거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후보 앞으로 이거 수사 이거 막으려고 그러는 거죠? 또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인수위 측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은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거리 두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와 관련되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지금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현직 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검찰 지휘부는 나카무라 스미스다. 아,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나카무라 스미스가. 여기 설명이 있어요. 미 군정 시절 때 친일파가 태세 전환을 했다. 그러니까 미 군정 쪽에 가까워지려고 이름을 나카무라 스미스라고 됐다는 거예요. 나카무라에서 이제 스미스로 옮겨간다는 뜻도 됩니다, 지금. 이상하죠, 이름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검수완박된 이거 검찰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검난일 거다. 검난이란 판 과거에 참 많이 들었는데 또 검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반발한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 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천하람 변호사, 지금 이게 검수완박 법안이 어떤 내용이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청법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도 검사를 당연히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수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좀 손을 봐야 되는 문제고요. 민주당 안은 이게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요. 뭐 검찰청 폐지 법안부터 시작해서 뭐 중수청을 설치한다, 뭐 특수수사청을 설치한다, 뭐 다양한 안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거의 핵심은 검사를 수사의 주체에서 완전히 빼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게 검사는 핵심입니다. 앞으로 수사를 못하게 한다. 그렇죠. 아예. 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경찰이 수사를 해서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할지 말지 여부만 판단하는. 그럼 기소권만 갖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기소청 내지는 공소청으로 아예 검찰청의 역할을 확 축소시켜버리겠다. 그럼 수사는 이런 어디서 합니까? 그럼? 경찰에서 하라는. 경찰에서 다 수사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6대 중대범죄, 지금 이제 검찰에게 남겨뒀던 수사 권한에 지금은 대해서는 갖고 있죠, 그거를. 그렇죠. 그거를 뭐 중수청이 됐든 특수수사청이 됐든 새로운 수사청을 신설해서 그쪽에다 권한을 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면은 공수처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도 또 특정한 수사를 하라고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에서 낸 안을 보면 공수처장을 뽑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뭐 중수청장을 뽑는 그런 안이 지금 나와 있고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게 현재 검찰총장과 뭐가 다른지 저로서는 사실은 조금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이게 과연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될지. 그리고 이거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뭐 견해입니다만은 수사 경험이라는 것도 이게 하루아침에 쌓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우리가 이제 공수처 보면은 사실 설립된 지 꽤 됐는데 논란이 많았죠, 지금요. 뭐 하나 성과가 사실 나온 게 있느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일선 경찰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사의 기능이라는 게 경찰에 그렇게 집중돼 있지 않았는데 예. 지금 경찰에서 수사 기능을 대폭 확대하다 보니까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오히려 나는 차라리 지구대 같은 데로 가서 수사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경찰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현실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 하나 이어가 보죠. 뭐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럼 검찰총장의 생각이 궁금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자, 검수완박 확정, 김호수 검찰총장 검찰 명운 걸어라. 최근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건 취재를 통해서 나온 기사인데 검찰 명운을 걸어라니까 뭐 반대한다 이런 뜻으로 또 보이기도 합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 어차피 모든 정책의 마지막 목표는 국민이죠.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마지막 정책의 목표인데 지금 천하람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수사권 상당 부분을 경찰이 가져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은 인사 이동이 굉장히 잦고 그리고 경찰 그 경과라고 합니다. 자기 주특기 그 수사 기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수사 기능이 굉장히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지 1년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 경찰서에는 굉장히 혼란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수사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것부터 그리고 수사량이 우리가 너무 많아졌다, 인력에 비해서. 그래서 수사 못하겠다는 경찰관들의 토로도 많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많습니다. 조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될 때까지 저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진정되는 것이 맞다.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맞다. 너무 빠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향후 수사에 대해서 의식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또 반박이 있거든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비호감 대선을 치렀잖아요. 근데 비호감 대선의 주 이유 중에 하나는 양대 정당의 후보들이 모두 다 사법 처리의 대상이라는 데.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게 비호감 대선 중에서 마지막에 0.73으로 결론이 나기는 났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끝까지 망설인 이유도 이 두 후보 중에 도대체 누구를 찍어야 되느냐라는 것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결론을 못 내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아무 후보에게도 결정적으로 손을 들어주지 않고 끝났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두 후보가 지금은 한 사람은 당선인이 되고 한 사람은 낙선인이 됐습니다마는 두 후보가 결론을 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논의하기보다는 조금 있다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 국민의 입장, 피해자들의 입장, 또 범죄자들을 너무 보호한다는 비판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문제 이런 걸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게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 강하게 이번 달 안에 이거 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뭐 대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다음은 좀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소개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영국 총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한 내용이 있어요. 사진 보시면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을 이렇게 만났어요. 키이우로 가서. 물론 다른 정상들도 종종 방문이지만 영국은 그래도 주요 국가 중에 꼽히는데 이렇게 가서 굉장히 주목받는데 전폭적으로 무기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도 좀 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